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어요.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라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왔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매미들조차 울음을 멈춘 그런 날이었답니다. 박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 민수가 입대하던 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이었죠. 민수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결심했었어요.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답니다. 태주는 그런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자신이 겪었던 군 생활의 어두운 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논산 훈련소로 들어간 민수는 처음 2주 동안은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매주 보내오는 편지에는 힘들지만 견딜만하다는 내용이 가득했죠. 하지만 3주차부터 편지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글씨체가 흐트러지고 문장도 짧아졌어요. 그저 잘 있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오후였어요. 훈련소에서는 체력 단련이라는 명목으로 완전 군장 구보를 실시하고 있었답니다. 기온은 38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습도마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를 훨씬 웃돌았죠. 훈련병들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지만 조교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민수가 속한 중대의 조교병 김상병은 유독 민수를 괴롭히는데 열을 올렸답니다. 대학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수를 표적으로 삼았죠. 다른 훈련병들이 5바퀴를 뛸 때 민수는 10바퀴를 뛰어야 했고 팔굽혀펴기도 남들의 2배를 해야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폭염 속에서 민수는 혼자 추가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얼굴은 창백해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김상병은 계속 뛰라고 소리쳤죠.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발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을 때 동료 훈련병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꺾고 쓰러졌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민수를 보고도 김상병은 꾀병이라며 군화로 민수의 옆구리를 걷어찼답니다. 1번, 2번, 3번. 민수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경련이 일어나자 그제야 다른 조교들이 말렸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열사병으로 위독한 상태였죠. 체온은 41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의식도 없었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수의 모습을 본 동료 훈련병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부대 간부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죠. 단순한 훈련 중 탈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민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열사병뿐만 아니라 갈비뼈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까지 발견되었죠. 의료진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의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태준에게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훈련소 행정반에서 걸려온 전화는 너무나 사무적이었죠. 손자가 훈련 중 가벼운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답니다. 하지만 노련한 특수부대원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즉시 차를 몰고 대전 국군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운전하는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했던 그는 군대가 무언가를 숨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과연 병원에 도착한 태준이 마주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한 광경이었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는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죠.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상태를 설명했답니다. 단순한 열사병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의 흔적이 있다고, 특히 군화로 밟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러 곳 발견되었다고 말이죠.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에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707 특임대의 검은 표범이 15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의사에게 자세한 진단서와 사진 자료를 요청한 태주는 조용히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만난 훈련소 간부들은 여전히 사건을 축소하려 했죠. 훈련 중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였다며 군 내부에서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특수부대원 출신답게 상대의 계급장과 이름표,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두 머릿속에 입력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간 태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꺼냈답니다. 15년 전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옛 전우들의 번호를 하나씩 눌렀어요. 아직도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도 있었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끓고 있었답니다. 훈련소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는 부탁, 가해자들의 신상정보 파악, 그리고 부대 내 다른 피해, 사례들의 조사까지 태주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경험이 되살아났죠.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손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새벽녘 태주는 민수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죠. 할아버지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새벽의 병원은 고요했어요. 태주는 민수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추기 시작할 때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민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간과 신장에도 타박상이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뇌진탕 증세가 우려된다고 했어요. 태주는 의사에게 정확한 의료 기록과 사진을 모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죠. 의사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군 병원의 특성상 이런 기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을 마주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오전 10시 태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날 밤 연락했던 옛 전우로부터였죠. 현역 중령으로 복무 중인 그는 훈련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답니다. 보안상 직접 만나서 전달하겠다는 말에 태준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태준은 노트북 화면을 마주했죠.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쓰러지기 전 30분 동안의 기록이었답니다. 김상병이라는 조교가 민수만을 따로 불러내 구보를 시키는 모습, 뒤처진다며 군화발로 차는 모습, 그리고 쓰러진 민수를 계속해서 발로 밟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가 실려간 후 조교들과 간부들이 모여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한 조교가 민수의 군장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전우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했어요. 김상병은 이미 여러 차례 가혹행위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중대장의 비호를 받아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죠. 중대장은 김상병의 친척이었고 대대장 역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것이었답니다. 부대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태주는 USB에 담긴 영상 자료를 받아들었답니다. 15년 전이라면 당장 부대로 쳐들어갔겠지만 지금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답니다. 병실로 돌아온 태주는 민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딸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태주는 딸을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가혹행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을 말이죠. 딸은 분노했어요. 당장 언론에 제보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태주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역시 옛 전우였는데 이번엔 민간인 신분으로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김상병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조사해 왔답니다. 김상병은 25살 고등학교 때부터 폭력 문제로 여러 번 학교를 옮겼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군에 입대했어요. 군에서도 이미 3차례나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았지만 매번 가벼운 처벌로 끝났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김상병의 삼촌인 중대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을 무마시킨 전력이 있었답니다. 2년 전 한 훈련병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단순 우울증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도 김상병이 연루되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태준의 분노는 점점 깊어졌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폭력의 문제였죠.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했고 태준은 그 역할을 자신이 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저녁 무렵 병원 CCTV 관리실을 찾은 태준은 보안요원에게 신분을 밝혔어요. 전직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보안요원은 경직된 표정으로 경례를 했죠. 태준은 민수가 실려온 날의 병원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보안요원은 망설였지만 태준이 보여준 민수의 상태 사진을 보고는 흔쾌히 협조했어요. 병원 CCTV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죠. 민수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함께 온 훈련소 간부들이 의료진에게 거짓 설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답니다. 단순 열사병이라고 우기며 다른 외상은 훈련 중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고 둘러댔어요. 심지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군 내부 문제라며 막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태준은 이 모든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의 신원, 조직적인 은폐 시도,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까지 충분한 증거가 모였지만 태준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죠.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처벌받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답니다. 밤 10시 태준은 병실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딸은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죠. 태준은 소리 없이 병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답니다. 트렁크에서 꺼낸 것은 낡은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는 15년 전 마지막 작전 때 사용했던 장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야간 투시경, 소형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각종 침투 장비들, 모두 구식이었지만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였답니다. 태준은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이었죠. 이제 직접 움직일 때가 왔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태준은 논산훈련소 인근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그는 15년 전 모습 그대로였죠. 훈련소 외곽 철책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경계 패턴을 파악했답니다. 초병들의 교대 시간, 순찰로, CCTV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특수부대원의 본능은 녹슬지 않았죠. 새벽 2시 30분 초병 교대 시간이었어요. 태준은 그 짧은 틈을 노려 철책을 넘었답니다. 68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민첩한 동작이었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는
어둠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목표는 민수가 생활했던 삼중대 막사였답니다. 막사에 접근하는 동안 태주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30년 전 북한 특수부대 은거지를 급습했던 작전, 중동에서 인지를 구출했던 작전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호흡은 고요했답니다. 바람결에도 동요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이동했어요. 삼중대 막사 뒤편에 도착한 태주는 창문으로 내부를 살폈죠. 훈련병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민수의 침상이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텅 빈 침대에는 아직 민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태준의 눈가가 떨렸어요. 손자가 이곳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조교 숙소는 막사 옆 별도 건물에 있었어요. 태준은 소리 없이 그곳으로 이동했죠. 창문 너머로 김상병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는 다른 조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안주를 먹으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주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답니다. 동시에 고성능 녹음기도 작동시켰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대화 내용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민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김상병은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었고 다른 조교들은 낄낄대며 맞장구를 쳤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며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답니다. 어떤 훈련병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 또 다른 훈련병이 자대 배치 후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들에게 훈련병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태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녹화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답니다.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자백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1시간 가까이 녹화를 마친 태주는 다음 목표로 이동했어요. 중대장실이었죠. 중대장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있었답니다. 태주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특수부대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클라이밍 기술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죠. 중대장실 창문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내부를 확인했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 잠금 장치를 조작해 내부로 들어간 태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 중에는 민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답니다. 예상대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단순 열사병으로 인한 의식소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가해자인 김상병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더 찾아보니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어요. 지난 2년간 중대에서 발생한 사고 보고서들이었는데 대부분 은폐되거나 축소된 흔적이 역력했죠. 실제로는 가혹행위였지만 단순 훈련 사고로 처리된 건들이 수두룩했답니다. 태주는 이 모든 문서를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더 놀라운 것이 나왔죠. 김상병과 중대장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삼촌과 조카 사이의 사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것이었답니다. 김상병의 문제 행동을 덮어주는 대가로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죠. 금전적인 거래였는지 다른 형태의 대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관계임은 분명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태주는 재빨리 서류를 원위치시키고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건물을 내려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죠. 순찰을 도는 초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답니다. 대대장실이었어요. 대대장실은 별도의 건물에 있었고 경비가 더 삼엄했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건물 뒤편 환기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답니다. 좁은 환기구를 기어가는 것은 나이든 몸에는 쉽지 않았지만 의지로 버텼죠. 대대장실에 도착한 태준은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대대장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이메일이 열려 있었답니다. 상급 부대와 주고받은 메일이었는데 민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가능한 한 조용히 무마시키라는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태주는 이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담았답니다. 컴퓨터를 더 뒤져보니 과거 사건들에 대한 파일도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가혹행위들의 기록이었죠. 피해자 명단, 가해자 명단, 그리고 어떻게 무마시켰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준비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러야 했답니다. 의무대였어요. 그곳에는 민수가 쓰러진 날의 의료 기록 원본이 있을 것이었죠. 의무대는 경비가 느슨했어요. 태주는 쉽게 내부로 들어갔고 기록 보관실을 찾았답니다. 민수의 파일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의무관이 작성한 원본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명백한 폭행 흔적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다른 필체로 수정된 흔적이 있었죠. 태준은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촬영했어요. 이것으로 증거 수집은 완료되었답니다. 이제 빠져나갈 시간이었죠. 동이 트기 전에 훈련소를 벗어나야 했어요. 태준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흔적을 지웠답니다. 완벽한 침투와 철수였죠. 훈련소를 빠져나온 태준은 차에 올라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답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고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태준은 병원으로 향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될 때였답니다. 태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7시가 넘어서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활력 징후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죠. 태준은 딸에게 잠시 나가 있었다고만 말하고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USB에 옮기고 백업본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오전 9시 태준은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검사였던 최 변호사를 만났죠. 최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직무유기까지 엮인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즉시 고소장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태준은 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군 조직의 특성상 또다시 은폐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준비했답니다. 바로 언론이었어요. 태준의 전후 중에는 언론사 간부로 일하는 이도 있었죠. 그에게 연락해 증거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러나 태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는 직접 가해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법과 언론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싶었죠. 오후 3시 태준은 다시 논산으로 향했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면회 신청을 하며 김상병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당직 사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일반 병사의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먹였지만 태준이 전직 707 특임대 대령 출신임을 밝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특별 면회를 허가했답니다. 면회실에 나타난 김상병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죠. 태준은 조용히 김상병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시선에는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김상병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죠. 태준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수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답니다. 민수의 상처 사진, 부러진 갈비뼈, 엑스레이, 멍들고 찢어진 몸의 클로스 마이너스업 사진들이었어요. 김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어서 태준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전날 밤 김상병이 다른 조교들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죠. 자신의 목소리로 폭행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리는 내용을 듣자 김상병은 온몸을 떨기 시작했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태주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답니다. 고소장 초안이었죠. 폭행치사 미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시도 등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 보상 금액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김상병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답니다. 김상병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지했어요.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모든 진실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과거에 괴롭혔던 모든 훈련병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한 일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태주는 곧바로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중대장실에 들어서자 중대장은 화들짝 놀랐죠. 태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태준은 중대장 책상 위에 전날 밤 찍은 사진들을 펼쳐놓았답니다. 조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편지들이었죠. 중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태준은 담담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답니다. 즉시 보직 해임을 자청하고 그동안 은폐했던 모든 사건들을 군 검찰에 자수하라고 했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라고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태주는 대대장을 만났답니다. 대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태주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대대장이 상급 부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화면에 떴죠. 조직적인 은폐 지시가 명백히 드러나 있었답니다. 대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태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4시간 안에 스스로 모든 것을 밝히지 않으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이 자료가 전달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대 전체의 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답니다. 훈련소를 나온 태주는 서울로 향했어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죠. 최 변호사가 준비한 자리였답니다. 오후 5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태주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의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태주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했어요. 손자가 당한 일, 그리고 그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반복되는 가혹행위의 패턴까지 상세히 설명했답니다. 특히 2년 전 자살한 훈련병 사건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답니다. 태준은 눈물을 참으며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의 뒷모습을 본 기자들은 모두 숙연해졌죠. 저녁 뉴스 시간, 이 사건은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충격적인 영상과 녹음 자료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죠. 국방부는 즉각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훈련소 지휘부는 전원 직위 해제되었답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태주는 민수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의식을 되찾은 민수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태주는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태준의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어요. 하룻밤 사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십 개나 올라왔고 서명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특히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과 현재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로는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죠. 곳곳에서 추가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논산훈련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어머니의 제보였죠. 3년 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아들의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자살로 결론 났지만 아들의 일기장에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 부대 역시 김상병이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태주는 이 어머니를 직접 만났어요. 그녀가 건넨 일기장을 읽으며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민수가 겪었을 고통과 똑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태준은 이 사건도 함께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정의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양심 있는 간부들이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죠. 그동안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일들, 상부의 압력으로 묵인했던 사건들을 고백했답니다. 특히 한 영관급 장교의 증언은 파장이 컸어요. 조직적인 은폐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죠. 태준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는 기꺼이 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청문회 당일 국회의사당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북적였어요. 태준이 증언석에 앉자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태준은 차분하게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답니다. 특히 조직적 은폐의 증거들을 보여주자 의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의원이 물었어요. 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침투까지 했느냐고 말이죠. 태준은 담담히 대답했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쳤다면 또다시 은폐되었을 것이라고, 손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군 복무 중 사망한 자녀를 둔 부모들, 가혹행위를 당했던 예비역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 개혁을 요구했죠. 그들이 든 피켓에는 민수의 사진과 함께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상병이 구속되기 전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더 큰 비리가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답니다. 바로 일부 간부들이 훈련병 괴롭힘을 방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검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어요. 김상병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일부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했고 심지어 이를 즐기는 비밀 모임까지 있었다는 것이었답니다.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이어갔어요. 과거 군대 내 의문사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내보냈죠. 태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었답니다. 국민들의 공분은 날로 커져갔어요. 정부는 결국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어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죠. 또한 모든 훈련소와 신병교육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민수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태주는 매일 손자 곁을 지켰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병실을 찾았어요. 김상병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태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태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가해자의 가족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김상병은 폭행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중대장과 대대장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줄줄이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했죠.
동시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았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어요. 논산훈련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석 달이 흘렀죠.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고 의가사 제대 처리를 받았어요. 육체적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 중이었죠. 태주는 손자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음엔 목발을 짚고 이제는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으며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죠. 태주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손자가 대견했어요. 민수는 복학 대신 휴학을 연장하고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군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군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훈련소에 인권보호관이 배치되었고 24시간 운영되는 비밀신고 핫라인이 개설되었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 이제는 누구도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병역문화 개선 프로그램이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게 되었고 조교 선발 기준도 엄격해졌죠. 과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은 아예 조교가 될 수 없도록 했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것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태주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죠. 군 인권감시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그의 경험과 통찰은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태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3년 전 의문사한 병사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환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재판결이 났다고, 이제야 아들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했어요. 태준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전국의 군부대를 순회하며 특강을 하고 싶다고 했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건전한 병역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답니다. 태주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첫 강연은 바로 논산훈련소에서 열렸어요. 운명의 장소였죠. 강당에 모인 훈련병들과 간부들 앞에서 민수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 태주는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특히 한 조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다고 고백했죠. 이제라도 바뀌겠다고, 후임들에게 좋은 선임이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전국 순회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부대에서 초청이 쇄도했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죠. 태준과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변화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국방부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군 인권 개선 유공자 표창식이었죠. 태주는 최고 등급의 표창을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태주는 상을 받으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자신만의 공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증언한 모든 이들의 공이라고 말이죠. 민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공을 바꾸기로 했죠. 법학을 공부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집 마당에서 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죠. 힘들었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죠. 태주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민수는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